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누나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끝내고 나른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 9평 남짓한 원룸, 여기가 내가 생활하는 곳이다. 뭐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안면 없이 이만한 방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안다. 나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도배도 이쁜 핑크색으로 해놓으니 대충 여자방 같긴 한데 좀 늦은 저녁을 먹고 TV도 좀 보다가 남은 과제를 하고 나니 어느덧 밤 11시가 훌쩍 넘어선다. 내일은 오전 일찍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니 어서 눈을 좀 붙여야겠다. 똑똑 누나. 잠결에 들린 소리인가. 너무나 생생했다. 누나, 저 영민이에요. 누나 주무세요. 영민이. 1살 후배인 영민이. 눈을 비비고 현관문 앞에 선다. 구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직한 신음소리와 발자국 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5분 전이었다. 누구세요? 누나, 저 영민인데요. 집에 혼자 계세요? 응, 영민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3시가 다 되어가는 새벽에 무슨 일일까? 그다지 친하지 않은 후배의 방문이란. 누나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인데? 누나 죄송한데 학교 앞에서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넘취해서 집에를 못 가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어떡하려고 그래? 누나 일단 저 화장실 좀 쓸게요. 우오 덜컹. 영민이는 생각외로 술이 많이 취한 모습이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여성.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화장실로 직행하는데.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집까지 도저히 이 정신으로 못 가겠네요. 한두 시간만 눈 잠시 붙이고 바로 집에 갈게요. 술 좀 깨서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약간 당황했다. 그전 MT 등으로 함께 방을 써본 적은 있지만 남자와 여자 단둘뿐이라니. 게다가 내가 이놈을 왜 믿어야 하지? 하긴 뭐 이상한 놈은 아니지만 영민이는 같은 동아리다. 평소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시골 농활 MT 등도 자주 참석하는 학생이었다. 부모님이 기독교 집안이며 집에서 막내라는 것 외엔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뭐 나쁜 짓 할 녀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자 혼자는 집에 재울 순 없고 그렇다면 한두 시간이야. 더 이상은. 누나 정말 고마워요. 저 너무 힘들어서 대충 침대 밑에서 잘게요. 이내 코를 골고 정신을 놓아버린다. 다 잘 새벽에 잠이 깨니 왠지 잠이 오지 않는다. 그치만 내일은 오전 수업이 있고 이놈도 깨워서 보내야 하고 누워서 창밖을 보니 이상하게 나무가 심하게 흔들거린다. 비도 오지 않는 날씨인데 바람은 휑하니 불어제낀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나 보다. 누나. 침대 밑에 그 녀석은 내 손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스르륵 손을 빼며 물었다. 누나, 혹시 집에 라면 같은 거 있어요? 아무리 동생 같고 동어리과 후배라지만 순간 화가 났다. 그것 때문에 깨운 거니? 너 그냥 집에 가라. 누나 속이 너무 쓰려서 그래요. 국물 같은 거 없어요? 저랑 편의점 가요. 누나, 네. 가주세요. 제발 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가려면 너 혼자 가지 왜 나까지 가야 하는 거니? 그리고 너 너무한 거 아냐? 기껏 차비도 없고 힘들어보서 잠까지 재워주는데 뭘 달라니 말라니 술이 덜 깬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막 하는구나.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근데 편의점 길도 모르고 국물 같은 거 지금 먹어야겠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부탁드려요. 이상하게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 힘들겠지.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저럴까. 아직도 영민이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돼 있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얌전하던 사람도 터프해지고 때론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성격 거지 같던 애도 술을 먹고 울어버릴 때가 많다. 갑자기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술만 먹으면 나에게 손을 대곤 했지. 그냥 한두 번이 아닌 버릇으로 술만 먹으면 그렇게 변하곤 했다. 예전에 찢어졌던 귓볼이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달아오르는 걸 본 후 그날 이후부터 난 술을 먹지 않았고 술자리도 꺼리게 되었다. 그치만 안다. 술을 먹으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지. 에쇼. 어느샌가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영민이는 대충 술이 좀 깬 듯 한데 얼른 라면이라든가 해장할 걸 먹인 후 집에 보내야겠다.
영민아,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 집에서 잔 것 얘기하면 안 돼. 괜히 소문만 우. 집을 나서는 순간 이 녀석은 내 손목을 꽉 잡고 뛰기 시작했다. 영민아, 무슨 짓이야? 이거 못 놔? 나, 놓으란 말야. 아무리 발악을 해도 놓아주지 않았고 순간 이 어린 녀석에게서 공포감을 느꼈다. 누나 아무 말 말고 저 따라오세요. 일단은 뛰어야 해요. 끌려가다시피 도착한 곳은 예상외로 어두운 골목길에서 벗어난 큰 대로변이었다. 누나, 경찰서 어디예요? 아님 공중전화 어디예요? 이거나 좀 차근히 설명해봐. 무슨 일이야, 영미다. 누나 놀라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누나, 놀라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해요. 누나 지금 누나 집 침대 밑에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손자국.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고 남자친구와 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저처럼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어머니는 꿈 쪽으로 대단히 민감하셔서 미래에 관한 꿈을 쪽집게처럼 잘 맞추시고 아버지는 가끔 영체와 마주치고 대화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고요. 제 남자친구는 영을 본다기보다는 느낀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영의 기운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에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에 대한 겁이 있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영을 보고 겁을 먹으면 저와 손을 잡는다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제가 봤던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은 올해 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음 날이 휴무였고 워낙 피곤했던 터라 둘 다 골아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밤기가 밝은 편이라 깊게 자던 도중에도 소리를 들으면 쉽게 잠에서 깹니다. 그날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죠.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방바닥에 장판을 수없이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는 한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엎드린 채 땅을 손톱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인식하자마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여자와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여자는 방 가장자리를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끙끙 앓기 시작했고 옆에서 자던 남자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 저를 흔들어 깨웠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팔베개를 베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도 가위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왜 그러느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귀신 저기 귀신이라고만 말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잡고 있는 손을 통해 제가 봤던 귀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제 목을 조르는 광경을 말이죠.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제 목을 조르며 웃는데 저는 앓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제 발 밑에도 여자 귀신 하나가 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가 봤던 귀신은 하나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은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죠. 손에는 파란색 비닐 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대파와 감자, 양파, 당근 같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 의자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와 얼굴만 알고 있던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둘 다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 이름이 아닌 언니라고요. 그리고 언니 내일 우리 수학여행 가잖아. 우리 오늘 언니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아쉽다. 데려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둘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간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 가위가 풀리자 조용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죽은 듯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자는 동안 2시간 가까이 귀신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제 발밑에 서 있던 귀신이 제 발목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배 위에 올라탄 귀신에게 목을 조이는 와중에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귀신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데려가 봐라. 내가 너희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소리치며 귀신들에게 욕을 했더니 귀신들은 더 크게 웃으며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끌려가는 제 몸을 붙잡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곱게 승천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다른 사람을 잡아 가르는 거냐고. 내 여자친구 일어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귀신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온몸에 힘이 없기에 시계를 봤더니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네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꿈과 묘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봤던 귀신 둘과 제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들.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목에는 여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자국들은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 없었는데 다만 엄지손가락 자국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속삭임.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보충학습이 끝난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저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안 꾸고 한참 동안 푹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눈을 떴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것도 느껴지는데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당황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가위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느낌이 더 이상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졌고 선풍기의 바람도 느껴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야는 어두웠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발버둥 치는데 귓가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무서워. 라고 말입니다. 그 후 짧게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앞이 보였습니다. 일어난 직후 공포에 떨며 누나를 찾았지만 집에는 저를 빼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위에 눌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가위에 눌렸지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의 목소리도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 귓가에 울려 퍼지던 여자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의 수호령.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 며칠씩 놀다 오곤 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경주에 있는 간포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 어린 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집니다. 분명히 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 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뜨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유독 굉장히 물이 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제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끝인가 싶어지며 절망이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얕은 몰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죠. 한번 놀러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언니는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5번째 이야기, 생령. 친구가 들려준 친구, 학교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공립고등학교를, 친구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은 인근의 다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그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는 뒤에 산을 끼고 있는데 그 산에 초대 이사장 일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터라 학교를 다닌 학생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도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무덤의 존재를 알아차리셨다고 하니까요. 사건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볼펜으로 글을 써준다는 등. 소문에 혹한 선생님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교실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분신사바를 하기로 했죠. 자율학습이 끝나고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선생님과 친구들은 분신사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주문을 다 외우고 나서 살짝 쥐는 정도의 힘만 주고 펜을 놓았습니다. 오셨나요? 펜은 서서히 움직이더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당신은 죽었나요? 이 질문에도 펜은 원을 그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이것이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죠. 분신사바를 직접 하고 있는 2사람과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친구마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기로 했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살짝 오싹함을 느꼈지만 호기심에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지인다 싶을 즈음 분신사바를 끝냈다고 합니다. 다만 종이를 태우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펜을 놓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분신사바를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주번이었던 나이였는데 수업이 끝나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던 터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빨리 와. 선생님과 친구는 창가에 기대어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둘이 잠깐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느 여자가 얼굴은 앞을 향했는데 눈만 위로 치켜뜬 채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 무섭게 노려봐서 선생님과 친구는 엉겁결에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봤냐? 친구가 묻는 것으로 봐서 헛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는 문득 분신사바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분명 분신사바 때문이라는 생각과 함께 후회가 느껴졌죠. 그날은 그렇게 별말 없이 싸늘한 분위기 속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갈 무렵 아직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것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았을 때 선생님은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2학년 선배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죠. 야, 누가 죽었어? 우리 학교 2학년. 이사장 무덤인가에서 죽었다던데. 목 매달아서. 이름이 뭔데? 이명희인가 그럴걸.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 거래. 그날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무덤가의 울타리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큰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선생님은 이상한 현상은 목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분신사바는 절대 하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아래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